칼마인 갈란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변에 있는 카스텔라마레시들과 집스들 외에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란테는 그의 테두리 밖의 조직원들을 살갑게 대하거나 가까이 두지 않았고 이익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죠. 제 아무리 헤로인 사업이 번창해도 패밀리 내 다른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건 전무했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했죠. 어쩌면 그들이 바나나 전쟁에서 존 보스, 조 보나노 실각에 일조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양쪽 파벌 사이에 불균형이 생김에 따라 갈등도 심화되어 갔고 점점 기세등등해진 집스들은 다른 파벌들의 구역을 뺏거나 그들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조직의 보스인 갈란테가 부추기거나 최소 방관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조직원들이 이런 불만을 호소할 곳은 언더보스인 니콜라스 마란젤로 뿐이었죠. 마란젤로는 갈란테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다른 파벌들의 조직원들로부터 두루 존경받는 양반이었습니다. 때문에 양자 사이를 조종하는 역할은 항상 그의 주된 업무일 수밖에 없었고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그의 아지트 토일랜드 소셜클럽에는 항상 집스나 다른 조직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허나 이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갈란테의 양보가 없는 한 마란젤로가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갈란테의 궁극적인 목표는 5개의 패밀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카를로 감비노처럼 말이죠. 어쩌면 둘 사이의 감정은 동족 혐오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비노와 다른 점이라면 갈란테가 목표를 위해서 다른 패밀리들과의 직접적인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특히 옛적부터 헤로인 시장을 나눠 먹던 제노비스와는 마찰이 잦았고 마약과 매춘에 관련되어 영역 다툼이 일어나 제노비스와 관련된 조직원 8명이 살해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분노한 제노비스의 보스 프랭크 티에리가 갈란테의 목에 현상금을 걸기까지 하죠. 뉴욕의 보스들은 갈수록 거세지는 갈란테의 도발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커미션을 소집합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갈란테의 세력이 팽창하는 속도를 몸소 지켜봐왔고 앞으로 2년 후인 81년에 가석방이라는 족쇄에 풀려날 갈란테가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두려워하고 있었죠. 또 불어뿐만 아니라 서어에도 응통한 그가 혹여 중남미로 진출해 코카인 파이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뉴욕 5개 패밀리라는 균형을 장담할 수 없었죠. 커미션에서 갈란테의 처분에 관한 표결이 시작되자 제노비스와 감비노는 물론이고 루케제의 안소니 코랄로마저 창선표를 던졌습니다. 재밌는 건 콜럼보 패밀리의 보스 칼마인 페르시코가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선 여러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딱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 넘어가기로 하고요. 기어코 후 커미션의 허가가 떨어지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이가 있었죠. 바로 감옥에서 심신을 썩히고 있던 러스티였습니다. 소식이 패밀리 카포들에게 비밀리에 전달되었고 마침 맨하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면회를 오기 시작한 거죠. 러스티는 다른 패밀리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번 거사에 필요한 내부에서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다시금 권력을 잡을 발판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갈란테는 물밑에서 벌어지는 이런 움직임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고립과 한정된 소통 채널이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어 독이 된 거죠. 애리조나의 조 보나노에게도 커미션으로부터의 언질이 있었고 그의 언더보스인 마란젤로마저 이런 일들에 대해 항구한 채로 러스티를 방문했으니 말이죠. 1979년 7월 12일 마란젤로가 러스티 면회를 다녀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보나노 패밀리의 근원지인 윌리엄스버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조앤 메리. 테이블 몇 개에 정원이 딸린 작은 레스토랑입니다.
갈란테는 이곳에서 그의 최측근 레오나르도 코폴라와 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 안젤로 프레센자노, 그리고 젊은 카스텔마르시의 두목 체사레 보나벤트레와 체사레의 사촌 발도 아마토들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뒤편 좁은 통로를 지나 야외 정원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가 가까웠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갈란테의 친척이자 레스토랑의 주인인 주세페 트라노가 동석합니다. 그들은 랩과 샐러드, 과일에 와인을 곁들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프레센자노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레스토랑을 떠났지만 갈란테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죠. 그때 검은 캐딜락 한 대가 나타나 레스토랑 앞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봉쇄합니다. 그 뒤로 따라온 차가 레스토랑 정문 앞에 급정거했고 곧 3명의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내립니다. 각기 샷건과 45구경 권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마치 갈란테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곧바로 레스토랑 뒤편을 향해 뛰어들어갑니다. 레스토랑 주인 트라노의 17살짜리 아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곧 괴한들의 공격을 받고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야외 정원의 모습을 나타내자 갈란테 옆에 앉아있던 체사레와 아마토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옆으로 물러섭니다. 갈란테가 직접 미국으로 내려와 키운 카스텔라마라시인 그들조차 그를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이었습니다. 먼저 입구를 등지고 앉아있던 트라노와 코폴라부터 충격을 당하고 칼마인 갈란테는 미처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릴 틈도 없이 살해당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레스토랑을 빠져나가던 괴한들은 숨어있던 트라노의 아들에게 총격을 가하고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달아납니다. 도로를 막고 서있던 캐딜락도 괴한들의 도주를 확인하고는 차를 돌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란자노 이후로 보나노 패밀리에서 가장 천하에 가까웠던 사나이의 최후였죠. 그는 편협한 방식으로 위험한 수단을 택했고 그 결과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몇 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더라면 뉴욕을 하나로 통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감비노와 제노비스를 제치고 유일무이한 절대 권력을 쥐었을지도 모르죠. 허나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그의 최후만큼은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는 겨우 그 정도의 인간이었습니다.